사람들은 보통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저를 찾는다. 하지만 만약 비 내리는 어느 밤, 바로 그 용서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낡아 빠진 집신 한 켤레를 훔치다 몸을 떠는 한 아이의 모습으로 당신이라면 어찌하겠는가? 부처님의 공간은 정갈해야 한다며 아이를 내쫓겠는가? 아니면 그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이가 짊어진 과거의 상처까지 떠안겠는가? 단순해 보이는 그 질문은 비 내리던 그날 밤 이름 없는 한 문지기에게 실제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과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밤 하늘은 마치 온 세상의 원망이라도 쏟아내듯 비를 퍼부었다. 정암사라는 작은 절은 산맥 깊숙한 곳, 오래된 침엽수림 아래에 자리 잡아 차갑고 스산했다. 나무 복도를 따라 부는 바람은 마치 세상을 떠난 늙은 스님의 연불처럼 구슬픈 소리를 냈다. 절의 문지기인 한 노인은 산문 바로 뒤편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기름 등잔이 흔들리며 벼락 맞은 소나무 등걸처럼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낡은 짙은 갈색 승복은 재투성이었다. 핏줄이 붉어진 두 손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검은 실로 꿰맨해진 우산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문득 돌로 포장된 마당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구부정하게 문 옆 나무 섬돌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년의 어깨에는 누덕누덕 기운 낡은 스웨터가 걸쳐져 있었고 흠뻑 젖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맨발은 흙투성이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 아이는 비를 피하러 뛰어들지 않았다. 종 아래 숫돌 옆에 놓인 집신 한 켤레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집신은 낡았고 오랫동안 잊혀진 것이었다. 아마 몇 년 전 저를 떠난 어느 스님의 것이었으리라. 소년은 몸을 숙였다. 조심스럽게, 마치 하늘과 땅의 영혼이라도 깨울까 두려운 듯 신중하게. 그리고 집신을 집어들어 찢어진 옷자락 안으로 몰래 넣었다. 한 노인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느새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는 새로운 박자가 더해졌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의 가냘픈 숨소리. 그가 문을 열었다. 소년은 화들짝 놀랐고 눈빛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들짐승 같았다. 순간적인 공포. 소년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추위에 다리가 굳어버렸다. 그는 나무 섬돌 바로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집신이 옷자락에서 떨어져 나와 무릉덩이에서 뒹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꾸짖지도 않았다. 거친 말을 하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숙여 집신을 집어들고는 소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절 안으로 이끌었다. 한 노인의 작은 방 안, 소나무 장작 난로에 불이 지펴졌다. 불빛이 돌벽에 일렁이며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다. 한 명은 늙고 한 명은 어렸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나무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과 옹기 항아리에서 오래 보관한 김치 조금이 놓여 있었다. 소년은 떨리는 두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때때로 한 노인을 쳐다보는 것이 자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듯했다. 등은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가 된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마지막 국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손에 떨림이 멎자 아이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둑 아니에요. 한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정말 훔칠 생각이었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을 고르진 않았을 테니. 식사 후 그는 소년을 부엌 옆방으로 데려갔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그는 낡은 이불을 펴고 마른 콩깍지를 채운 자루를 베개로 놓아주었다. 자거라. 비는 아침까지 올 게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나갔고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아이를 남겨두었다. 소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닫혀 있었고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밖에서는 갑자기 절의 종소리가 길고 낮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종소리는 살갗을 뚫고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쳐 있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축축한 소나무 향과 부엌에서 끓이는 죽 냄새를 함께 실어왔다. 소년이 깨어났을 때 이불은 여전히 가슴까지 덮여 있었다. 집시는 침대 발치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깨끗하고 말라 있었다. 한 노인은 팻마루에 앉아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요.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널 선우라고 부르마. 그게 뭔데요? 선의 빛이라는 뜻이다. 그날부터 정암사 경내에는 바람 소리와 저녁마다 울리는 종소리에 섞여 선우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한 노인이 부모에 대해 물을 때면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단 한 번 마당을 쓸던 중에 아이는 나지막이 내뱉었다. 엄마 얼굴은 기억 안 나요. 그냥 아주 차가웠다는 것만 기억나요. 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떤 고통은 시간과 자비로 감싸주지 않으면 어떤 질문도 상처를 더 깊게 파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처음 며칠간 선우는 밤에 자주 놀라 깨곤 했다. 한 번은 한 노인이 아이가 꿈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지폈다. 아이가 겁에 질릴 때마다 그는 달래거나 말을 거는 대신 절 뒤편 바위 틈으로 바람이 세차게 부는 종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종줄을 당겨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게 했다. 그날 밤의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영혼들을 위한 자장가였다. 아이는 그곳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다가 서서히 눈을 감았다. 절에서의 생활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다. 한 노인은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문을 지키고 마당을 쓸고 허드레시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삶에서 배운 것들로 선우를 가르쳤다. 아침에는 함께 마당을 쓸었다. 그는 아이에게 가르쳤다. 나뭇잎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번뇌를 쓸어낸다고 생각하거라. 나뭇잎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점심에는 소박한 식사 후 그에게 법당에 걸린 한자 현판을 읽게 했다. 아이는 뜻을 몰랐지만 그는 한 획 한 획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다. 이 글자는 마음심, 심, 자다. 하지만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경전도 무의미해지지. 저녁에는 차를 우려주며 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는 법, 외롭지 않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무도 그에게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경전을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서서히 변해갔다. 몸을 웅크리고 주변을 곁눈질하던 아이에서 지붕 위에서 뛰노는 참새를 보며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는 방문 앞에 신발을 단정히 놓았고 직접 옷을 빨고 설거지를 했으며 내일 아침 한 노인이 깨기 전에 차를 우려놓았다. 하지만 세상은 늙은 문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대웅전에서 관세음보살상을 닦고 있을 때 도시에서 온 불자 한 무리가 공양을 드리러 절을 찾았다. 그들은 공양물과 과일,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 이야기를 함께 가져왔다. 무리의 한 여인이 선우를 보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왜 절에 있는 거죠? 다른 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떠돌이 아이라고 하더군요. 청정한 절에 어찌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드립니까? 말소리는 작았지만 얇은 나무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바늘 같았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불상을 닦던 손을 멈췄다. 아이의 시선은 아래로 떨어졌다. 마치 갓 입은 새 옷을 벗겨진 듯했다.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차를 마시러 나오지도 않았다. 평소처럼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노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한 노인은 주지스님에게 불려갔다. 머리가 희끗하고 인자하지만 엄격한 표정의 노스님이었다. 그는 꾸짖지 않고 단지 물었다. 한씨, 그 아이는 누구요? 한 노인이 답했다. 빗속에 버려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름도 고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되살아나고 있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주지스님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절은 찾아오는 이를 거부하지 않소. 허나 세간의 시비로 불문이 더럽혀져서도 아니 되오. 한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화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 황혼이 돌계단 위로 내려앉을 때 한 노인은 절 뒤편 향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는 선우를 발견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 옆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후 선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제가 저를 더럽히고 있나요? 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더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 씻겨지지 않은 영혼이 있을 뿐이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제가 떠나면 할아버지는 슬프실 건가요? 이번에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현재에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슬플 것이다. 머무르거나 떠나는 것은 내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쫓겨나기만 했던 한 영혼이 마침내 집을 찾아 항복하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한 노인은 대웅전 석가모니 이불상 앞에 향 한 자루를 피웠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제가 이 생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부디 제가 그 고통의 몫을 더 짊어지게 하시고 한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산골짜기에서 불어온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가만히 흔들었다. 선우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부터 이곳이 바로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가을바람이 정암사를 둘러싼 소나무 숲을 지나가며 이끼 낀 기와 마당 위로 노란 잎들을 떨어뜨렸다.
매일 이른 아침 볼바닥을 긁는 대나무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불문이 고요한 삶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그리고 그 선율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한노인 혼자가 아니었다. 선우는 절의 기상 종소리보다도 먼저 일어나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동작은 규칙적이었고 마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우울함까지 쓸어내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절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마당을 쓴 후 한 노인과 선우는 함께 차를 우렸다. 낡은 토기 차주전자가 뒷마당의 작은 아궁이 위에 놓였다. 물이 끓고 찻잎을 넣자 탁 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별다른 말 없이 함께했다. 그저 처마를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는 마음의 소리뿐이었다. 매일 한 노인은 선우에게 작은 것 하나를 가르쳤다. 어느 날은 그를 절 뒤편 우물가로 데려가 물이 넘치지 않게 깃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우물물이 왜 맑은지 아느냐?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가라앉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분노, 두려움, 상처. 가만히 두면 그것들도 가라앉는단다. 점심 식사는 보통 소박했다. 현미밥, 몇 가지 채식 반찬, 산나물국. 하지만 어느 날 비가 쏟아지자 한 노인은 뜨끈한 김칫국을 더 끓여 보자기 그릇에 담아 말없이 선우 앞에 놓아주었다. 아이는 알았다. 그것이 말로 위로하고 싶지 않을 때 그가 위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절의 스님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한 노인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페이지마다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필체는 기울어져 있었고 먹물은 세월 따라 번져 있었다.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서점에서 일꾼으로 있을 때 글자 몇 개를 익혔다. 한번 읽어보아라. 선우는 글줄을 보았다. 정자상 사자기, 한담 막론인비. 한 노인은 웃었다.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뜻은 이렇다.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늘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롭게 이야기할 때는 남의 그릇됨을 논하지 말라. 선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빛이 스쳤다. 마치 이 세상이 이토록 간결한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본 듯. 그 문장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아무도 선우의 과거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버려진 이유를 말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 자신조차도 왜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는지 더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그저 이곳, 불로 포장된 길과 낡은 나무 문, 그리고 저녁마다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사이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초겨울 아침,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먼지처럼 옅은 눈이 내렸다. 선우가 막 나무 탁자 위에 찻주전자를 놓았을 때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서울에서 온 중년의 불자 한 무리가 공양을 드리러 왔는데 그 중에는 값비싼 털옷을 걸친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귀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뒷마당에서 장작을 지고 오는 선우를 보더니 한 노인을 향해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한씨, 저 아이는 절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 노인이 작게 답했다. 세상의 아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절은 청정한 곳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인지 근본도 모르는 애를 무슨 업보를 드릴지 누가 압니까? 불자들의 복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지게 손잡이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저녁, 한 노인은 종탑 옆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선우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이는 그의 앞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놓았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훔쳤던 낡은 집신이 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간직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서받은 날이었으니까요. 한 노인은 아이의 머리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용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다. 계속 살아가고 싶다면 그 느낌을 간직하거라.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라. 다음 날 그는 대웅전으로 올라가 주지스님을 뵈었다. 스님, 저 아이는 이곳에서 씻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 또한 씻어내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은 그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요함은 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법이지. 저 아이가 10년간 경을 외운 사람보다 더 맑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이곳에 머물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다. 하지만 한 노인에게는 그것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날은 눈이 내렸다. 선우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를 가져와 마당 구석에 놓인 석가모니 이불상 등 위에 덮어주었다. 한 노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추우실까 봐요. 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 종탑 옆에 아주 오랫동안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불처럼 따뜻했다. 정암사의 봄은 늦게 찾아왔다. 절벽 위에는 동백꽃이 추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직 축축한 땅 위에 얇은 비단처럼 펼쳐졌다. 절 마당에서 선우는 부드러운 천으로 불상을 닦기 위해 돗자리를 깔고 있었다. 한 번 닦을 때마다 한 번의 호흡, 마치 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의 뒤에서 한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차를 음미하며 선우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첫날의 의심이나 경계심은 더 이상 없었다. 그 대신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찰의 주목 기둥처럼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3월의 어느 늦은 오후, 매화가 막 지었을 때 한 노인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노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작은 노쇠 풍경 하나를 꺼냈다. 본래 대웅전 뒷문에 걸려있던 것이었으나 몇 년 전 태풍에 쓰러져 기둥이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풍경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다. 이건 절의 오래된 풍경이다. 바람만 알려주는 게 아니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려준단다. 선우는 부드럽게 풍경을 만졌다. 소리는 작게 울렸지만 길게 이어졌다. 마치 한때 외로웠던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가느다란 실처럼. 그 봄날 절에 자주 오던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김씨 할머니는 늘 손녀 혜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10살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혜진이가 올 때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다.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그림만 그렸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노인은 우연히 보았다. 혜진이가 웃는 것을. 깊은 꿈에서 막 깨어난 듯 머뭇거리는 진짜 미소였다. 그때부터 절 안에 수군거림이 잦아들었다. 그 대신 선우를 향한 조심스러운 시선들이 생겨났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조용한 인정이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과 선우는 섬돌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과거가 두렵지 않으냐?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몹시 배고프고 추웠는데 누군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던 것만 기억나요. 한 노인은 순간 멈칫했다. 두 사람 사이에 찻김이 피어올랐다. 마치 그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기억의 흐름을 막아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적이 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들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지. 선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어른이 노인에게 보내는 듯한 다정함을 담고 있었다. 동정이 아니었다. 이해였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첫날 밤 한 노인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침묵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한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아이가 불렀다. 선우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한 노인은 드물게 진정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은 침묵에서 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고요함이란다. 는 빛이지만 눈부시지 않은 빛이지. 길을 비춰주되 누구의 눈도 멀게 하지 않는 그런 빛.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이름이 이제야 자신의 진짜 살과 뼈가 된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노인은 선우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다. 종을 치는 일이었다. 왜 매일 절에서 종을 108번 치는지 아느냐? 사람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다. 종소리 하나하나가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잊기 위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거지. 선우는 합장하고 몸을 숙인 뒤 첫 번째 종을 쳤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산과 언덕을 넘어 멀리 있는 집들의 지붕을 지나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싹 하나가 텄다. 시간은 찻김이 절 툇마루를 스쳐 지나가듯 흘러갔다. 선우는 이제 17살이 되었다. 더 이상 그 옛날 집신을 훔치던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는 키가 크고 마른 차분한 걸음걸이와 새벽의 호수 같은 눈빛을 지닌 청년이었다. 고요하고 깊고 다정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종을 쳤다. 여전히 매일 저녁 마당을 쓸었다. 여전히 바람이 불 때마다 한 노인을 위해 차를 우렸다. 하지만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최근 저를 찾은 방문객들이 돌아가며 똑같은 이야기를 전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청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선우는 법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누군가와 함께 그곳에 앉아 절 지붕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마른 잎사귀를 흔드는 소리를 듣고 고즈넉한 저녁에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에 한숨을 내쉬고 어쩌면 스스로도 이름 붙이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려놓기에 충분했다. 어느 여름날 정오, 햇살이 꿀처럼 돌마당에 쏟아져 내렸다. 한 노인이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절 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자 낯선 무리가 보였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도시에서 온 거사들로 보이는 세 사람이었다. 맨 앞에는 한 노스님이 서 있었다. 흰 수염에 남색 장삼을 입고 눈빛은 밝았지만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서울 정음원에서 온 박진석 선사입니다.
이곳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절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 때문에 왔습니다. 그때 선우는 불당을 정리하다가 낯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선사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자네였군. 박 선사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던 이가 바로 자네야. 침묵으로 치유하는 사람. 선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선사는 다가와서 긴 말 없이 한 노인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저희는 타고난 치유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는 가르칠 수 없지만 다른 이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한 노인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전액 장학금. 수학 장소는 서울. 전공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을 위한 심층 심리치료.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팻마루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식어가는 차주전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널 붙잡아두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구나. 내가 갈 곳은 내가 자라온 이곳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선우는 그를 바라보다 작게 물었다. 제가 가면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아이가 아닌가요? 노인은 말을 멈췄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안으로 손을 뻗어 낡고 해지고 색이 바랜 집신 한 켤레를 꺼내왔다. 이것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훔쳤던 물건이다. 그는 농담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내가 이걸 간직한 것은 내 실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들어온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집신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편지를 썼다. 아주 짧은 편지였다. 제가 떠나는 것은 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과거의 저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집신 한 켤레를 훔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 전에 그는 배낭을 메고 불상 앞에 절을 올렸다. 한 노인은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와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풍경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약속해야 한다. 이 풍경이 울릴 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는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길을 떠났다. 등 뒤에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탑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심장 속에서. 서울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의 도시. 차들은 강철의 폭포 같았고 오가는 사람들은 흐릿한 빛의 흔적 같았다.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도 기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도 절 툇마루 옆 작은 부엌에 퍼지던 따뜻한 차향도 없었다. 선우는 서령심리치료원의 기숙사에서 살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부유한 지식인 가문의 자제들인 명문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림자 같았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말수는 적었으며 경쟁하지도 그렇다고 겉돌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이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게 했다. 그는 배우는 것이 빨랐다. 단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항상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강의를 경청했다. 내담자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가장 작은 울림까지 경청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절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초겨울의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던 날,
선우는 서랍에서 자신이 가져온 낡은 집신을 꺼냈다. 짚은 사갔고 끈은 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올 한 올 깨끗이 닦아 마치 보물처럼 종이 상자에 다시 넣었다. 룸메이트가 농담으로 물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뭐에 쓰게? 선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도둑 맞았지만 선물이 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년이 가고 2년이 갔다. 선우는 실습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실제 내담자를 만났다 버려지고 학대당했으며 장애 징후를 보였던 아이들이었다. 그는 너무 고차원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지도 교수가 평가했다. 자네에게는 뭔가 치료를 배우는 사람 같지 않은 구석이 있어. 마치 치유를 받아본 사람 같달까.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답했다. 네, 저는 제 자신의 첫 번째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절 마당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학회에서 유명한 교수가 선우 옆에 앉아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출신, 강원도 정암사라는 부분에 이르자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어린 중이 심리치료사를 꿈꾼다고? 목탁이나 두드리며 병을 고칠 셈인가?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다. 자신을 구원했던 그 절이 다른 이에게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풍경을 옷장 안에 넣어두었다. 더 이상 걸어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암사로 보내는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한 노인은 탓하지 않았다. 내일 저녁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툇마루에 찻주전자를 놓고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는 종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전 그 역시 한번 떠났다가 빈손과 상처투성이 심장을 안고 돌아왔던 것처럼. 겨울이 한 번 지나고 또 한 번 지났다. 절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때 그 아이. 이제는 잊었나 봐. 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종탑으로 다가가 차가운 노쇠 몸체에 손을 얹고 한마디 속삭였다. 종아. 그 아이가 널 부르던 소리를 잊더라도 너는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다오. 선우는 이제 마지막 학년 학생으로 특별연구팀에 선발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수줍은 학생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적 현존을 통한 치유에 관한 논문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다. 상장을 받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오후 하숙방으로 돌아와 그는 옷장을 열고 풍경을 꺼냈다. 손에 들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것을 창가에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풍경 소리가 작게 울렸다 맑고 여렸지만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노인을 보았다. 살과 뼈로 된 모습이 아니라 느릿한 발걸음 소리, 돌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 그리고 겨울바람에 실려오던 따뜻한 차향으로 창밖으로 첫눈송이들이 한숨처럼 가볍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풍경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점점 더 선명하게. 절을 떠나기 전 선우는 종탑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노인은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그림자처럼 뒤에 서서 대나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이슬 맺힌 땅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버스가 굴러갔다. 낡은 가방 안
나이가 빠진 집신에서는 여전히 제 냄새와 마른 소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선우는 도시로 갔다. 서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아이지만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조용한 눈빛과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청년, 한 번만 듣고도 경전의 구절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아이. 그가 다니게 된 선원의 스님들은 처음에는 모두 선우의 침착함과 깊이에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일부러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그저 옛 산사의 침묵을 지니고 와 그것을 제2의 호흡처럼 여기며 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조용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소음, 번쩍이는 간판, 검게 변한 눈 덮인 보도 위를 스치는 바쁜 발걸음들. 선우는 매일 아침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지하철에 앉아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눈앞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종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절로 보내는 편지는 처음에는 매주 꼬박꼬박 왔다. 매번 손편지였고 글씨는 단정했으며 때로는 사진 몇 장이 동봉되었다. 학교 정문 앞에 선우,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우, 실습하던 정신병원의 선방에 있는 선우. 한 노인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읽고 나서 소중하게 접어 차 선반 옆 작은 불상 아래에 있는 나무 상자에 넣어둘 뿐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면 그는 또 물 한 주전자를 데워 떨어지는 나뭇잎이 점점이 박힌 절 마당을 바라보며 홀로 차를 마셨다. 그러다 편지는 뜸해졌다. 이유는 뻔했다. 빽빽한 수업 일정, 졸업 논문, 상담실에서의 상담 사례들, 학회, 발표, 협업 제안들, 그리고 첫 환자들, 버려진 아이였던 선우조차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는 자신이 기계가 된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 너무 바빠서 때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잊어버렸다. 어딘가에서 한 늙은이가 여전히 이른 아침에 마당을 쓸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면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옛 절은 여전했다. 한 노인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다만 등이 조금 더 굽고 걸음이 느려졌을 뿐이다. 낡은 지게는 이제 더 단단히 묶기 위해 끈이 추가되었다. 절 문 아래의 우편함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다. 가끔 관광객 몇몇이 들러 사진을 찍고 몇 마디 묻다가 떠나갔다. 이곳에 고아 소년 한 명이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의 곰팡이 핀 나무 색에 거의 섞여버린 벽에 걸린 집신 한 켤레에 주목하는 이도 없었다. 종은 여전히 이른 아침마다 울렸다. 하지만 더 이상 듣는 이가 없었다. 오래전 한 아이의 심장 깊숙이 울려 퍼졌던 그 소리는 이제 그저 산과 산 사이에서 울리다 차가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정식으로 일한 첫 해, 선우는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 치료센터의 자문으로 초빙되었다. 그는 수십 건의 사례를 접했다. 우울증, 감정 조절 장애, 게임 중독, 가족과의 단절. 지식과 경청을 통해 그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도록 도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마음속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허전함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환자들 앞에서 짓는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진짜가 아니었다. 그는 연기하는 법을 알았다. 심리상담사라면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 뒤에는 그가 감히 내려다볼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그는 옛 편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가 한 노인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였다. 년, 월, 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요. 가끔 이른 아침의 절마당이, 차 냄새가, 나무 밥상에 밥그릇 놓이는 소리가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다면 제 마음도 평안해질 거라고. 또 편지 쓸게요. 고교. 그 편지는 한 번도 붙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서랍 속에 그대로 임상 심리학 결과지와 치료 경과 기록지 사이에 끼어 있었다. 선우는 벌떡 일어나 앉아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연화사 옛절의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가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다. 희미했다. 마치 그곳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었던 것처럼. 어느 가을날 선우는 한 노인의 옛 제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오래전 그에게 장학금을 소개해 주었던 바로 그 선사였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글씨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한 스승님은 여전히 옛절에 계시네. 하지만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어. 최근에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절 문으로 나오시질 않아. 아무래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일주일 내내 그를 괴롭혔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 숨결처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월말 그는 아동심리치료에서의 요법에 관한 전문 학회의 연사 자격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한 젊은 학생이 달려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혹시 고창산에 있는 연화사에서 사신 적 있으신가요? 여학생이 물었다. 선우는 멈칫했다. 작년 겨울에 그 절에 들렀었는데 문지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선우라는 사람 소식 아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한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는 침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름 붙이기 힘든 죄책감이 왼쪽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명상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그것은 그가 선원에서 공부할 때 녹음했던 소리 모음이었다. 대부분은 시냇물 소리, 숲속 새소리였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름 붙여진 파일이 하나 있었다. 종소리 연화사. 녹음은 몇 초간의 정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댕!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꽉 찬 소리. 평범한 종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을 씻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억 하나하나가 밀려왔다. 이끼가 점점이 박힌 귀와 바닥을 쓰는 대나무 빗자루.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늙은 노인의 뺨을 비추던 이른 아침 햇살. 집신 한 켤레 추운 비 내리던 밤, 그의 어린 시절을 구원했던 그 집신. 간장의 비빔밥, 생강과 부엌 아궁이의 제 냄새가 나던 그 밥. 그리고 종소리 바람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치던 그 종소리. 그는 자신이 다시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길을 잃고 굶주렸지만 구원받았다. 그날 밤 선우는 장기 휴가 신청서를 썼다. 이유 없음. 돌아올 날짜 미정.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 문에 쪽지 한 장만 붙여두었다. 저를 살렸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11월. 고창산은 추운 계절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단풍은 진홍빛이었고 축축한 돌계단 위에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낡은 천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연화사 문 앞에 나타났다. 절은 텅 비어 있었다. 인적 하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어떤 소리라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신성한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이.
그리고 대나무 빗자루 소리. 마당 안쪽에서부터 규칙적이고 느리게 들려왔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경첩이 삐걱거렸고 찬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어 썩은 나무 냄새와 부엌재 냄새를 실어왔다. 한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손은 예전보다 느렸다. 눈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하지만 동작은 평생의 생존 습관처럼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선우는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기와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한 번의 절. 말은 필요 없었다. 눈물도 필요 없었다. 용서도 필요 없었다. 그저 제때에 이루어진 귀한 일 뿐이었다. 한 노인은 빗자루를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알고 있었다. 종소리가 내가 선 곳까지 닿았다는 것을.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환영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이었다. 강물이 바다로 돌아갈 것을 아는 것처럼. 문지기가 언젠가 자신이 준 이름이 자신을 가족이라 부르러 돌아올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 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차를 마셨다. 흙난로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선우는 사흘을 머물렀다. 밥을 짓고 마당을 정리하고 물을 깃고 설거지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갔다. 다만 시간이 두 사람의 머리색과 눈빛을 바꾸었을 뿐이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선우는 절 처마에 걸린 풍경을 내렸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하나, 절반 가까이 찢어진 낡은 종이 조각을 어루만졌다. 그 위에는 오래전 한 노인의 비스듬한 필체로 쓴 마음심, 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가기 전 선우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절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다만 풍경만이 밤하늘 아래 가볍게 흔들리며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에 섞여들고 있었다. 하나의 막이 내렸다. 하나의 침묵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종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도시는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그의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추웠다. 눈은 평소보다 일찍 내렸고 인적이 드문 골목까지 하얗게 뒤덮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들은 공중에 떠 있는 듯 땅에 닿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선우는 낡은 풍경을 가방에 넣고 상담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바로 걸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직접 끓이는 생강차 한 병과 난로 옆 책상 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둘 뿐이었다. 그 여행 이후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인정받으려는 야망도 없었다. 매 상담 시간마다 그는 일찍 와서 창문 앞에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도시의 숨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떤 빈 공간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이의 이름은 유미였다. 7살, 어느 추운 오후, 엄마 손에 이끌려 상담실에 왔다. 아이가 사고로 아빠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울지도 않아요. 반응도 없고요.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미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났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허공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듯했다. 선우는 일반적인 모든 요법을 시도했다. 그림 그리기, 역할 놀이, 나무 인형 사용하기,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유미는 반응하지 않았다. 전혀. 매일 그는 그저 아이와 함께 방에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은 그는 산속 사슴 이야기, 안개 낀 아침 이야기, 그리고 구운 떡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그림자 같았다. 때때로 그는 생각했다. 내가 실패한 걸까? 하지만 그가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오래전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다. 얼어붙은 듯한 공포에 질린 그 시선, 누군가 그 균열 속으로 상처 입지 않고 감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어느 날 밤, 일이 끝난 후 선우는 상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나무 상자에서 풍경을 꺼내 색이 바랜 작은 나무 조각들을 부드럽게 닦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한 노인이 함께 매달아둔 작은 종이에 쓴 글귀를 다시 읽었다.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지. 빛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상담실 창틀에 풍경을 걸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자 풍경이 가냘프게 울렸다. 여리고 가벼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유미가 방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멈칫했다. 아이의 시선은 조용히 걸려있는 풍경에 정확히 멎었다. 말도 손짓도 없었지만 선우는 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조약돌 하나가 막 떨어진 듯한. 다그쳐 묻지 않고 그는 그저 옆에 앉아 생강차 병을 열어 2개의 찻잔에 따랐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매일 아침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지. 하지만 그 종소리는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소리 내지 않아도 누군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베개를 더 꽉 쥐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선우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눈이 쏟아졌다. 유미는 소매뿌리가 해진 크림색 코트를 입고 상담실에 왔다. 선우는 여느 때처럼 차를 끓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을 한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상 위에 놓고 자리에 앉아 풍경 가까이 손을 대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 딸랑 딸랑 풍경이 가냘프게 울렸다. 유미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의 문 하나가 활짝 열린 것처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텅 빈 방 안에서 터져나온 흐느낌. 아무도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선우는 그저 그곳에 앉아 여전히 풍경 가까이에 손을 둔 채 오래전 비 내리던 밤에서 되살아난 사람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있었다. 아이는 그 후 몇 달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의 울음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었다. 어떤 전문 서적도 설명할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하나의 종소리, 하나의 기억. 닿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던 하나의 손길. 그날 저녁, 마지막 청소 직원이 떠난 후
선우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그 종소리는 여전히 울렸다. 귓속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치유할 줄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저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유미가 울음을 터뜨린 후 선우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존했다. 매 상담 시간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조용하고 진실하게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마치 그 자신도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창문을 열어 풍경 소리가 울리게 했다. 어떤 아이들은 반응했다. 몇몇은 눈길을 주었다. 어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소리가 한때 한 아이를 바로 자신을 구했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유미와 엄마를 배웅하고 선우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차 한 주전자를 우려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 익숙한 이름을 입력했다. 연화사. 여전히 지도에는 결과가 없었다. 그는 메모 앱을 열었다. 미발송 편지 항목을 눌렀다. 한 노인에게 쓴 마지막 편지. 한 번도 붙이지 않았던. 할아버지. 아마도 저는 이해한 것 같아요.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돌아오라고 부르신 적도 없고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소녀를 만났어요. 오래전 저와 똑같은 그 눈빛, 그 시선.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 아이를 빗속에서 헤매게 두지 않았어요. 저는 곁에 앉아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침묵했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요. 제가 울었던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선우는 다 읽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더 따랐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풍경이 울렸다. 이번에는 가볍지 않았다. 크고 꽉 차게 울렸다. 마치 오래전 산중에서 울렸던 대홍종처럼.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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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새로운 종소리가 아니었다. 기억의 메아리였다.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환자 기록을 정리하던 중 선우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받았. 상담실 우편함에 잘못 배달된 것이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받는 이 종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이에게. 그것을 열 때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안에는 익숙한 비스듬한 필체로 쓴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내가 경청할 때 다른 이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할 때 그들의 마음이 소리 내기 시작할 것이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또한 알았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후회 때문도 아니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틀 후 그는 3개월 무급 휴가를 신청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지닌 침묵의 공간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떠나기 전 그는 풍경을 내려 깨끗이 닦고 비단 손수건에 쌌다. 고창산으로 가는 기차는 여전했다. 안개 덮인 들판을, 소박한 다리들을, 그리고 낡은 지붕들을 조용하고 느리게 지나갔다. 선우는 창가에 앉아 작은 천 보따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기차는 이름 없는 작은 역에 멈췄다. 내리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 그는 걸어서 산을 올랐다. 절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이제 푸른 이끼로 덮여 있었고 몇몇 구간은 덩굴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굳건했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절 문으로 들어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종탑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다만 마당 끝 작은 방에서부터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우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가갔다. 한 그림자가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오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한 노인이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같았다. 깊고 호수처럼 고요했다. 선우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느릿하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치유법은 함께 침묵하는 것이다. 낡은 방 안에 울려 퍼진 그 말은 선우가 수년 동안 언어로, 논리로, 명성과 학위로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을 깨워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침묵으로 충분했다. 자비에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진정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창산은 눈 때문이 아니라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회백색을 띠었다. 공간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마치 연화사 문을 넘어서면 시간마저 멈추는 듯했다. 선우는 절에 머물렀다. 기한 없이, 알리지 않고. 그는 그저 동틀 무렵 일어나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옛날처럼 마당을 쓸었다. 한 노인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차주전자를 준비해 놓기만 하면 노인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수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차를 마셨다. 혹은 함께 침묵했다. 가끔 한 노인은 바람이 솔숲을 흔드는 숲 쪽을 바라보았다. 올해바람은 다르게 부는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왔던 해처럼. 선우는 옅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다만 그 애는 그게 바람인 줄 몰랐어요. 그저 춥다고만 알았죠. 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수많은 추위를 겪고 나서야 따뜻함을 깨닫는 법이다. 어느 날 절 옆에 작은 방 한때 그의 잠자리였던 곳을 정리하다가 선우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뚜껑에는 색이 바랜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고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돌아오면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그의 손이 멈칫했다. 마치 멈춘 악보 사이에서 울리는 하나의 쉼표처럼. 그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보냈던 모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온전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 없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이 더 있었다.
처음 자수를 배울 때 주웠던 끊어진 붉은 실, 처음 경전을 외울 때 틀리게 썼던 종이 조각,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낡은 펜 뚜껑. 그리고 집신 한 켤레. 그가 가져갔던 것이 아니었다. 한 노인이 간직했던 것이었다. 첫 번째 것.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거친 짜임새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마른 집가닥 하나하나에 여전히 햇볕과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그들은 부엌 난로가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한 노인은 평소보다 느렸다. 손은 더 떨렸다. 먹는 양도 줄었다. 식사 후, 그가 말했다. 내일 종탑에 가고 싶구나. 한 번 더 치고 싶어. 선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주 일찍 나섰다. 하늘은 채 밝지 않았다. 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고, 이끼 낀 돌계단 위로 한 송이 한 송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한 노인은 노쇠종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손은 종을 치는 나무망치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내가 왜 한 번도 널 돌아오라고 부르지 않았는지 아느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다. 그는 돌아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절은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선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어떤 꽃들은 다른 일을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 그저 문을 닫지 않고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림의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종을 한 번 쳤다. 댕!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겹겹의 흰 구름 속으로 메아리 쳤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눈은 더 느리게 내렸다. 바람은 멎었다. 시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 종소리는 그의 마음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게 해주었다. 내가 저 밖에서 했던 모든 일은 이 종소리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 한 노인은 가벼운 열이 났고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었다. 선우는 그를 정성껏 돌보았다.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이것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성이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한 노인은 어느새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가거라. 할아버지. 이 절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이 종소리를 더 멀리 가져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곳에 걸어두기만 하면 된다. 그는 웃었다. 눈은 많이 흐려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빛났다. 바람은 길을 아니까.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떠났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절문 앞에서, 이끼 낀 섬돌 앞에서, 붙잡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가 돌아올 길을 알게 해준 한 사람의 그림자 앞에서 깊이 3번 절을 올렸다. 가방 속 낡은 집신 옆에는 풍경이 있었다. 손으로 쓴 종이 조각은 이제 그 자신의 글씨로 쓴 새 종이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길을 잃거든 부디 이 소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선우는 도시로 돌아왔다. 떠들썩하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는 상담센터에서의 예전 일을 계속하지 않았다.
연구소나 대형 병원의 제안도 받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렸다. 초등학교 옆, 공원 근처, 모든 소음에서 먼 곳이었다. 사무실 유리문에는 이름표가 없었다. 그저 손으로 쓴 글거만 있었다. 경청의 방. 안에는 진찰용 책상이 없었다. 현대적인 심리 장비도 없었다. 그저 창가 가까이 깔린 작은 방석 하나, 뜨거운 찻주전자 하나, 그리고 처마 밑에 조용히 걸린 풍경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창틈으로 바람이 불어오자 풍경이 가냘프게 울렸다. 한 소녀가 들어왔다. 예약 없이, 동행도 없이, 깡마르고, 눈 밑은 검었다. 아이는 문턱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선우는 묻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르고 방석을 가리켰다. 앉으렴.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소녀는 앉았다. 한숨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다시 바람이 불었다. 딸랑, 딸랑. 풍경이 울렸다. 여리지만 꽉 찬 소리였다. 소녀가 가늘게 떨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선우는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해했다. 어떤 상처는 이유가 필요 없고, 어떤 고통은 이름이 필요 없으며, 어떤 울음은 그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허락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경청의 방에 대한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다.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어딘가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병을 고치지도 판단하지도 묻지도 않는 사람. 그저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 차 한 잔과 풍경 소리와 함께.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그곳에 다녀온 후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한 번은 선우의 옛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은 저 풍경에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우는 웃었다. 능력은 없어. 다만 저 종소리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지.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처럼요? 아니.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비처럼. 그의 겨울의 끝자락, 선우는 다시 편지를 썼다. 한때 붙이지 못했던 그 편지를. 이번에는 갈색 잉크로 부드러운 화선지에 정성껏 썼다. 할아버지께. 저는 바람이 부는 곳에 다시 종소리를 걸었습니다. 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누군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걸려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한 노인의 낡은 사진 아래 나무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어느 날 누군가 선우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전문 지식으로 치유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선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저녁 햇살 속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풍경을 향했다. 그는 느릿하게 대답했다. 저는 누구도 치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 장소를 지킬 뿐입니다. 저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늘이 어둑해졌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풍경이 가냘프게 흔들렸다. 딸랑, 딸랑. 안에서는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선우는 곁에 앉아 차를 따랐다. 아무 말 없이.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추운 겨울 속에서 그의 온화한 미소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 빛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삶에서 우리도 때로는 선우처럼 길을 잃고 침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 가볍게 울리는 종소리 하나가 우리를 나락에서 붙잡아 주기에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말없이 기다려준 적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묵묵히 문을 지켜준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자비의 가치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치유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쩌면 언젠가 바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종을 울려줄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